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오늘부터 23년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개정판 강의를 새롭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찐정리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찐정리 교재는 지금 이 유튜브 강의와 함께 보시는 개념정리 이론서로 예습이나 복습을 하실 때 같이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단원 1장 1편 소방관계 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방안전관리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볼 텐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건물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죠. 그리고 또 이런 도시, 이 현대사회가 공장처럼 계속 돌아가 주려면 석유 같은 기름이나 불이 붙기 쉬운 위험물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디 한 군데서 불이 나버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각 건물에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 관리자를 둠으로써 전문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해서 오시기 전에 우리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도 시키고, 또는 불길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소화기 같은 거 써가지고 불도 좀 끄는 이러한 대응을 해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소방안전 관리 제도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뭐 간단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불이 가장 많이 나는지 그 통계를 봤더니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이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재상에서도 21년도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이 발화 요인 순위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21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 가장 많았던 이유는 부주의가 부동의 1위였고요. 그 뒤로는 전기적인 요인, 그 다음이 기계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그냥 이 부분도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원래는 우리가 소방안전 관리자 과정에서 다루는 법이 크게 두 개뿐이었는데, 개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법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제는 총 세 개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목적과 공통점을 위주로 볼 텐데요. 먼저 소방기본법입니다. 이 소방기본법의 의미가 뭐냐면 화재를 아예 애초부터 예방, 경계하거나, 또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진압을 하고, 그 밖에 또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소방기본법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들 안녕히들 잘 지내시도록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질서를 유지시키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소방기본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에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소방기본법은 다들 안녕히들 잘 지내시도록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주 목적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두 번째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 5가지 활동을 빈칸 뚫어놓고 채워넣게 하는 문제도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하면 예경진, 구조, 구급. 기본은 뭐다? 예경진, 구조, 구급이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2가지 법은 뭐 별거 없는데요. 얘네 둘이 원래는 하나의 법이었다가 개정되면서 2개로 쪼개진 애들이라 밑에 주목적 보시면 둘이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은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냐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래요. 아까 소방기본법의 포인트는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 어쩌고였는데 얘네 둘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인 점, 이 차이점을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얘네는 왜 안녕이 아니고 안전인지 보니까 화재 예방법은 말 그대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대요. 그리고 소방시설법도 이 건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들, 뭐 불을 끄거나 뭐 불났다고 알려주는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소방용품들도 잘 관리되도록 그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불이 나서 다치거나 또는 소방시설이나 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는 게 이 두 가지 법의 목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다들 안녕들 하셔야 되니까 기본법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예경진, 구조, 구급 5가지 활동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방법이랑 시설법은 원래 한 몸이었다. 그래서 둘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 다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얘네 셋 다 공통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애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방 용어 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앞으로 개념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얘네들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건데요. 쉽게 말해서 얘한테 불이 나면 소방대가 뛰어가서 불도 끄고 이러한 소방 활동을 해줘야 하는 대상이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건축물 당연하죠. 그리고 차량, 차에서 불 나면 가서 꺼주겠죠. 그리고 산림, 우리 산불 피해 크게 나면 헬기 떠가지고 막 소방활동 하잖아요. 산림 당연히 들어가고요.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 당연하죠. 등산하다가 보니까 어떤 정자에서 불 나고 있던데요 하고 신고하면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 꺼주시죠. 이러한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도 당연히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항구에 메어둔 선박과 선박 건조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이 배가 항구를 떠났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둥둥 떠서 항해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소방 대상물일까요? 아닐까요?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인데 이륙해서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 이거는 소방 대상물일까요? 아닐까요?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차예요, 차. 이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 불이 붙었다. 이거는 소방 대상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소방 대상물이 맞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소방 활동의 핵심이 뭐예요? 신속함이죠. 홀랑 다 태우기 전에 빨리 가서 꺼야 되니까 이 소방대가 달려가서 불을 끄려면 얘가 좀 바닥에 닿아 있고 가서 닿을 수 있어야 빠르게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리는 차량에서 불이 붙었다면 뭐 소방차가 같이 달리든지 아니면 다른 차로 막든지 해서 멈춰 세우고서라도 불을 끌 수가 있는데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나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는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아니면 같이 날면서 물대포를 쏠 순 없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거기 있는 탑승객들이 구명보트나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로 정하는 건 이렇게 소방대가 가서 닿을 수 있는 것들, 앞서 말한 건축물, 차량, 산림, 인공 구조물 및 물건, 그리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과 그 선박을 짓는 건조 구조물 같은 것들만 포함된다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소방 대상물에 특정을 붙여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그 규모나 용도, 수용 인원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다가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세요 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방시설이라는 건 뭐죠? 자, 아래쪽 볼게요. 소화설비, 불을 끄는, 소화를 할 때 쓰는 설비들이겠죠? 그리고 소화용수설비, 불을 끌 때 쓰는 그 물, 소방용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 이런 소화 작업을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뭐 배관이나 통신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뭐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설비, 이러한 것들이 소화활동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님들아 불 났어요 하고서 시끄럽게 울려주는 경보설비. 또 피난 구조 설비는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보이는 뭐 왕강기나 이런 것들,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피난 기구 같은 것들이 이 피난 구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들을 통틀어서 소방 시설이라고 하고, 이러한 소방 시설들을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강제성을 두는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4번 소방시설 등은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재에서는 빠졌지만 문제풀이나 개념 설명할 때 잘 나오는 말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금 말했던 소방시설들 있었죠? 이러한 소방시설과 그 외에도 뭐 비상구라던가 뭐 방화문, 방화 셔터 같은 이러한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을 다 합쳐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중요한 거 관계인 보겠습니다.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건물주,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거나 또는 관리자, 관리소장님 같은 관리자거나 점유자, 거기서 살고 있던지 또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던지 하는 이러한 점유자까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통틀어서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인에 포함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만 나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서 소유자인데 내가 직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니까 관계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법률상으로 관계인이라는 개념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이다. 이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 엄밀히 따지면 이 관계인은요, 그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선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계인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관계인에 포함되는 건 오로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소관점만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방대, 화재 진압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방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 요즘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종종 나왔던 게 여기다가 자위소방대원이나 또는 경찰공무원 이런 단어를 끼워 넣고서 소방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을 고르시오. 이렇게 틀린 거 찾아내는 그런 문제도 잘 나왔었고요. 아니면 진짜 말장난식으로 의용소방원 이런 식으로 요 말 자체를 아리까리하게 뒤틀어가지고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방대장은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급이 이런 소방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구가 현장이다. 그러면 관악소방서의 소방서장 또는 더 크게는 서울소방본부장 이런 분들이 그 현장의 소방대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피난층 볼게요.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의 지대가 좀 낮은 곳이 있고 반대편엔 지대가 좀 높은 곳이 있어서 똑같은 건물인데도 이 건물의 지하 쪽 출입구로 나가면 지대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통해서도 안전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이쪽 문이 있고 또 같은 건물의 1층으로 올라가서 1층 출입구로 나가면 조금 더 지대가 높은 다른 땅, 다른 지상으로 통한다. 그러면 이 건물의 피난층은 지하 1층도 될 수 있고 지상 1층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건물 안에서도 이 지대의 높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둘 다 안전한 지상으로 통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피난층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 이 피난층이라는 게 반드시 지상 1층에 하나만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무창층 중요합니다. 이 무창층이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창문이 없는 층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무창층이라는 건 지상층 중에서 개구부, 환기나 통풍 또는 채광이 드는 이런 창문이나 문 같은 한마디로 개구멍, 이러한 개구부의 면적을 다 합쳐봐도 그 해당 층의 바닥 면적에 비해서 그 크기가 30분의 1 이하인, 그러니까 30분의 1이 될까 말까 그런 정도면 그 층은 거의 창문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해서 무창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땅바닥은 대따 크고 넓어가지고 바닥 면적은 넓은데 생각보다 창문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채광이 잘 돼버리면 사람들이 해가 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쇼핑하다 말고 집에 가서 밥 해 먹어야지 하고 금방 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해가 지는 걸 못 보고 쇼핑에만 집중하도록 이러한 창문이나 문을 많이 안 달아두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층에 있는 개구부들의 면적을 다 합쳐도 그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밖에 안 되는 그러한 층을 우리는 무창층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 이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서만 따집니다. 왜냐면 애당초 지하에는 창문을 뚫을 수가 없죠. 지하에 창문 있어봤자 흙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원래 창문이 없으니까 굳이 무창층 이런 걸로 따지지는 않고요.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에서 그 개구부의 총합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무창층은 바닥이 넓어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에 비해 나갈 수 있는 문의 면적이 적으니까 혹시라도 불이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좀 쉽도록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지켜야 한대요. 자, 첫 번째,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니까 무창층에서는 아예 창문을 만들 때 한 타이어 정도의 크기? 그 정도로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 그 창문 안쪽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최소 그 정도의 크기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쓸데없이 막 창문이 위로만 길고 가로폭이 너무 좁으면 베둘레헴인 사람들은 그 틈을 비집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탈출 용도로 쓸 수 있는 창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창층에서의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이 창문 안쪽에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는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이하의 높이에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창문이 너무 높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는 탈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의 아래쪽 하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 바닥에서부터 1.2m 이하, 1.2m 이내가 되도록 너무 높아지지 않게 제한을 둬야 여기를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나머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창층에서는 이 창문이 유사시에는 탈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보 드랍으로 이렇게 팍 치면 쉽게 부서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이 계구부의 바깥에는 소방차랑 대원분들도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진입이 가능한 빈 터가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막 이 바깥이 늪이고 뻐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구부의 바깥은 빈 터와 이어져 있어야 되겠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대신에 이하, 이상 이러한 기준과 숫자 기준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국소방안전원의 목적과 업무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육성하는 곳이니까 소방안전관리 기술의 향상과 홍보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한댔으니까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또는 대국민 홍보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소방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회원들에게 기술 지원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는 맡아서 해주세요 하고 위탁 업무가 내려지면 이러한 소방에 관한 위탁 업무도 수행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소방 기술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적용하는 어떤 기술이나 안전관리 규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받아들이고 또 공유하기도 하는 이러한 국제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제협력도 진행한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소방안전원이 어떠한 소방 기술을 막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무슨 시설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물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막 허가나 승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꽤나 그럴싸한 것들을 끼워 넣는 식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한국소방안전원이 뭔가를 막 새롭게 창조해서 막 개발을 해낸다거나 또는 시설을 막 설립하거나 또는 위험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해준다 이러한 업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들을 조금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방안전 관리자의 등급처럼 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건물의 등급도 특 1, 2, 3급으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급이 가장 큰 건물, 가장 큰 대상물이고 3급으로 갈수록 비교적 작은 대상물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등급을 나누는 기준들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특급입니다. 그 건물, 그 대상물이 아파트일 경우에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상층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일 때 특급으로 분류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 층을 약 4m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50층이면 곱하기 4m를 했을 때 200m가 딱 나오니까 이 기준에서는 층수만 기억하시면 높이는 거기다가 곱하기 4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이 아파트가 50층이 안 되더라도 높이가 200m 이상이면 특급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또는이기 때문에 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미터수로는 200m가 안 되더라도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특급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일 때 특급에 해당한다는 거.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부산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대상물이 아파트가 아닌 건물,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일 경우에는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지상층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 특급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을 통틀어가지고 지하를 포함하는 층수 기준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특상물일 경우에는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일 때 특급이다. 자, 그리고 3번에 밑줄 쳐주세요. 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상물이 특급에 해당한다는 거. 여기가 개정되기 전에는 20만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급에 해당한다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 상관없이 그냥 그 덩어리가 커가지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특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를 빼고 50층 이상일 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싸리 덩어리가 커가지고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특급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급보다는 작은 1급 대상물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특급보다는 작은 거지만 1급도 비교적 꽤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인 경우와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를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면 1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0층이 안 되더라도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또는 120m가 안 되더라도 지하를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아파트면 1급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인데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도 1급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이 되는 순간부터 일단 최소 1급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층 이상부터는 1급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층수랑 상관없이 연면적, 덩어리로 봤을 때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급으로 분류하고요. 단 이때 아파트랑 연립주택은 이러한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연성 가스, 쉽게 말해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인데, 그 양이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도 1급으로 분류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면 방금 본 이러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급을 따면 1급과 또 그 아래 등급인 2급과 3급의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2급 대상물 기준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작은 애들끼리 나누는데 안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뭐가 있냐, 이걸로 2급과 3급이 구분됩니다. 먼저 2급, 옥내 소화전 설비. 이거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소화전 함 뚜껑 열어서 호스 빼가지고 물 뿌릴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옥내 소화전이나 또는 스프링클러, 천장에서 물 팡 터트리는 거,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는 거는 분무기처럼 이렇게 안개 같은 형태로 분사가 되는 소화 설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설비들을 설치하는 곳은 최소 2급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또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곳은 최소 2급이고요. 또 가연성 가스를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이 여기 2급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으로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이면 2급이 되겠습니다. 이 가연성 가스를 저장 및 취급하는 양이 1,000톤 이상이면 1급으로 들어갔죠. 근데 100톤 이상이지만 1,000톤은 안 되는 1,000톤 미만이면 2급으로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지하구나 또는 공동주택인데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러한 공동주택일 때 2급에 들어가고요. 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물도 2급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목재로 되어 있어서 소실될 위험이 있는 보물이나 국보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물도 최소 2급으로 지정해서 더 안전하게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인 3급 대상물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방금 위에서 봤던 특 1, 2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원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줄여가지고 자탐 설비라고 하는, 불이 나면 막 알아서 자동으로 탐지해가지고 불 났어요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자탐 설비만 있어도 최소 3급으로 본다고 했었는데, 여기가 개정이 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곳도 이 3급 대상물에 포함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급 대상물의 기준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탐 설비를 설치하는 곳들이 최소 3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3급이라는 건
3급보다 높은 2급, 1급, 특급 대상물도 이 자탐 설비 정도는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간이가 아니라 완전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이때부터는 최소한 2급 이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탐 설비조차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곳들은 이 3급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특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각자 이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둬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쉽게 말해서 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꼭 추가로 더 뽑아서 같이 근무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특급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막 10만 제곱미터 이런데 거기를 소방안전 관리자 한 명이서 혼자 다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외에도 보조자를 더 뽑아서 둬야 하는 기준을 보면요. 그 대상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면 보조자를 따로 뽑아서 두어야 하는데 이때 3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로 더 뽑아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래쪽에 넣어놓은 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아파트의 세대수가 딱 300세대예요. 그러면 이 300세대부터가 300세대 이상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는 소방안전 관리자 외에도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초과되는 300세대라는 건 또 뭐냐면 이렇게 보조자를 따로 뽑아야 하는 아파트의 시작점이 딱 300세대부터니까 이 300세대를 기점으로 301, 302, 303 이렇게 헤아려 나갔을 때 599세대까지는 첫 시작점에서 300세대가 아직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자를 한 명만 두면 되지만 600세대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시작점인 300세대부터 300세대가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600세대부터는 보조자를 한 명 더 추가로 뽑아서 보조자가 총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아려 나가면 600세대부터 899세대까지는 보조자가 2명, 그리고 거기서부터 300세대가 더 초과가 돼서 900세대가 되는 순간부터는 보조자가 3명이 되고요. 또 더 초과가 되는 1200세대부터는 보조자를 4명, 이렇게 한 명씩 늘려가면서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아파트인데 1620세대다. 그러면 일단 소방안전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보조자는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냐면 이 1620세대를 아파트의 보조자 선임 기준인 300세대로 나눕니다. 그러면 1620 나누기 300이니까 5.4가 나오죠. 근데 사람 수를 셀 때 점 몇 명이라고 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남는 점 몇 명은 과감하게 버리고 앞에 셀 수 있는 명수만 따져서 보조자는 총 5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2번도 똑같아요. 다만 이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건물이니까 이때는 기준을 연면적으로 잡고요. 그 첫 기준점이 연면적 15,000 이상일 때부터 보조자를 선임한대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15,000세대부터 그리고 그 위로 15,0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게 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 대상물이라면 이 제시된 연면적을 기준점인 15,000으로 나눠서 이때도 남는 점 몇 명은 버리고 앞에 숫자만큼만 보조자를 더 선임한다고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단 이때 소방 펌프차나 소방 화학차 또는 무인 방수차 이런 소방차 종류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2배인 3만 제곱이 된대요. 왜냐면 소방차를 두고 쓰고 있으면 그만큼 불을 더 빨리 끌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조자를 뽑아야 하는 기준점을 2배로 더 널널하게 늘려준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보조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마지막 3번을 보시면 그 외에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나 또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조자를 한 명 선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나 또는 환자나 노약자, 학생들처럼 취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외에도 보조자를 한 명 더 선임해서 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숙박시설 중에서 엄청 작은 모텔이나 여인숙 같은 곳들 있죠? 그런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이 다 합쳐도 1500제곱 미만으로 1500도 안 되고 또 거기에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기까지 한다.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상주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그마한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먼저 1번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피난 계획과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대요. 이 소방 계획서는 아마 강습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소방 계획서의 일부를 작성해보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소방 계획서 양식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그 양식이 많이 배포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검색하셔가지고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소방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건물에서 소방에 대한 계획, 불 나면 피난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누가 어떤 임무를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건지, 이러한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대요. 자위소방대라는 건 우리 건물에 뭔 일이 생겼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우리끼리 편성하는 조직이 자위소방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짜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예 부대가 초기 대응 체계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자위소방대나 초기 대응 체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팀에 누가 무슨 임무를 맡을 건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조직 구성을 짜는 것도 바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조직 구성원을 짜는 걸 소방안전관리자가 내 맘대로 막 다들 바쁜데 대충 내 맘대로 아무나 적어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서로 다 의논해가지고 상의해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유사시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가 뭔지를 알고 또 유사시에는 그대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도 모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건물에서 이 소방안전이랑 관련된 시설들도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해서 피난 계단이라던가 또는 복도 같은 곳 또는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방화문이나 방화벽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소방시설, 불 꺼주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들 또는 피난 유도 등 이러한 모든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에 포함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3, 4번 얘기 들으시면서 아니 인간적으로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혼자서 다 관리해요? 벌써부터 막막한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두 가지는 어떤 전문 업체한테 대신 관리 좀 해주세요 하고 업무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1번부터 9번까지의 많은 업무들을 전부 다 수행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이 업무 두 가지는 업무 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우선은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두 가지 업무 유지관리, 시설의 관리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도 우리가 해야 한대요. 이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 우리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소화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소방훈련 및 교육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화기 취급의 감독, 만약에 우리 건물에서 어떤 불을 다뤄야 하는 일이 있어요. 보수공사를 하면서 불꽃이 튈 만한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불이 쉽게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가스통 근처에서 용접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기를 취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것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불길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면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 화재 초기에 불을 좀 잡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막 터져가지고 알아서 소화를 좀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이에 안내방송 막 내보내고 사람들 인솔해가지고 안전하게 대피도 시키고 119에 신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에요. 3, 4, 6호에 대한 기록과 유지 업무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자, 3번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의 유지 관리랑 4번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그리고 6번 화기 취급의 감독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한 건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대요. 얼마나 자주?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3, 4, 6호에 대한 업무는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지보수라던가 또는 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유지보수하거나 또는 시정해야 된다고 바로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건물주 같은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이
우리 건물에 맞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임된, 고용된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는 업무 수행을 하다가 이 건물 어디에 유지보수 필요하겠는데? 이런 거 발견하면 이 건물주 같은 소관점, 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알려야 되겠고요. 이렇게 기록 유지 업무에 의해서 작성해둔 기록들은 2년간 자체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 관리자 과정에서 무슨 기록을 자체 보관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보관은 2년이고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들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 여기까지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9가지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그 각각의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 특 1, 2, 3급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소방안전 관리자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니까 가장 작은 3급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 소방안전 관리자도 뽑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서 누군가는 어떠한 최소한의 안전관리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이 너무 작아서 3급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방안전 관리자 역시도 굳이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소화기 정도는 두는 이런 작은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으니까 대신 누가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이 직접 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관계인 선에서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업무가 뭐냐면 피난 방어시설 및 방화구역의 유지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거 두 개는 아까도 본 거죠? 이러한 유지관리 업무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안 뽑는, 다시 말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건물에서는 관계인 선에서 이 정도의 유지관리는 꼭 해줘야 되겠고요. 또 화기 취급의 감독, 누가 불 같은 거 다룰 때는 가서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 발생 초기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죠. 이 건물 내 건물인데 불 타는 거 손 놓고 구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서 불도 끄려고 해보고 사람들도 대피시키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관계인 선에서 하세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서 관계인은 피난 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죠? 왜냐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관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인은 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와 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대상물의 관계인 선에서 해야 되는 이 업무의 차이를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 피난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피난 계획이라는 게 또 뭔지, 뭐뭐를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화재 경보의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불 났을 때 따르릉 하고 경보를 막 울릴 건데 여기서 뭐 안내 방송까지 송출할 건지, 또는 뭐 이게 모든 층에 한 번에 따르릉 울릴 건지, 아니면 불난 층과 가까운 곳에 먼저 울리고 좀 먼 곳은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울릴 건지, 이런 식으로 이 경보의 방식과 수단을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 층별, 구역별로 피난 대상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포함하래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구역마다 거기서 피난해야 되는 대상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포함하는 건데, 솔직히 여기에 성별이 왜 필요한지 싶었는데, 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어떤 군사훈련처럼 어떤 피난이나 대응 방식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대응이나 대피 방법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성별 현황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층별, 구역별로 피난 대상이 되는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또는 어린이 같은 아기들, 이러한 피난 시 약자가 될 수 있는 피난 약자의 현황을 포함해야 되겠고요. 각 거실에서 옥 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를 포함하래요. 이때 말하는 거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TV 보는 그런 거실, 그런 리빙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구역, 그러한 공간을 거실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왜 영화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도면 이렇게 쫙 띄워주면서 지금 계신 공간에서 가장 빠른 대피로는 이쪽입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구획된 공간에서 옥상이나 피난 안전구역처럼 옥 외,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피난 경로도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난 약자의 현황을 포함했으니까
그러한 피난약자를 동반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 피난약자의 동반인의 피난 동선과 방법도 포함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팀 사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 장애가 있는 사원이 있다. 그러면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직원은 혼자서는 대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 다른 직원 누군가가 맡아가지고 동반인으로 그분을 뭐 업거나 부축을 해서 가장 빠른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같이 대피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피난 약자와 동반인의 피난 방법과 동선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와 소통해서 이러한 피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피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이러한 피난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피난 유도 안내 정보의 제공 방법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다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건물을 쓰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피난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 이런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아래에 있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로 제공을 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1년에 2번 피난 안내 교육을 따로 하거나, 또는 두 번째, 분기별로 1회 이상 피난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우리가 보통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이렇게 분기별로 1회 이상 방송을 통해서 피난 안내 방송을 때려준다거나, 또는 세 번째,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가지고 게시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 피난 안내도를 한 군데다 두는 게 아니라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한다거나, 또는 마지막, 엘리베이터나 출입구처럼 이렇게 시청이 용이한 곳에다가 피난 안내 영상을 틀어놓는 거. 이것도 병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죠? 뭐 엘베 기다리는 곳이나 출입구나, 뭐 아니면 엘베 안에서도 이게 조그마한 화면으로 피난 안내 영상 같은 거 송출해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전문 업체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 근데 모두가 다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대상물의 조건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아까 봤던 특 1, 2, 3급에 해당하는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로 그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있다면 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끔 맡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가 뭐라고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의 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런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2가지는 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누가 누구한테? 관계인이 업체 또는 업자한테 맡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대행을 맡은 관리업자가 그 유지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겠고요. 이 대행을 맡긴 2가지 유지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행을 시킬 수 없는 뭐 소방계획서 작성이든 뭐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는 거든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한 업무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몇 급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유지관리 업무를 다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유지관리 업무를 업체에다가 대행으로 맡길 수 있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2급과 3급만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급과 3급만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1급 중에서 층수는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5,000 미만인 1급까지는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급 대상물의 조건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1급에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층수가 11층 이상이라서 1급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연면적 면에서 봤을 때는 15,000에 못 미치는 15,000 미만인 1급이라면 애가 키만 크고 등치는 작으니까 아유 그래 너까지는 도토리로 업무 대행하게 해줄게 이렇게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특급 대상물은 예외 없이 무조건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없고 1급인데 연면적이 15,300이다. 그러면 얘도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없겠죠? 왜냐면 15,000 미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또 층수 11층 조건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업무 대행에서 중요한 거,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업무 2가지는 피난방어시설의 관리 또는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렇게 유지관리 업무 2가지는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 이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건물은 작은 2, 3급과
1급 중에서 예외적으로는 키만 크고 덩치는 작은 11층 이상인데 연면적은 15,000 미만인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업자가 대행 업무를 잘 하는지 감독을 하되 그 외에 나머지 업무들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는 이 업무 대행에 관련된 예시 문제니까 각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 1, 2, 3급으로 나뉜다고 했고 그래서 그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도 특 1, 2, 3급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별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선임까지는 안 되지만 강습 교육이 면제돼서 그 등급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볼 텐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 같으면 우리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그 등급의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 강습 교육을 다 이수하면 1급과 그 밑으로 2, 3급까지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나와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건물에 선임이 돼서 돈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왼쪽 칸에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냥 바로 어떤 대상물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빡 될 수 있다는 거고 옆에 있는 이 오른쪽 칸에 있는 요건만 갖춘 상태라면 바로 선임까지는 안 되지만 안전원에서 들어야 하는 그 강습 교육을 안 받아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는 그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약간의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급의 바로 선임이 가능한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급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세 번째,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급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네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섯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방금까지 말한 이러한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면 특급 대상물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고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사람들 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1급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했거나 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요. 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사람은 진짜 리얼로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딴 거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사람들은 이 경력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요건만 갖추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에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자격뿐만이 아니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까지도 발급받아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강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 응시 자격은 주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에 굳이 적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일단 시험부터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강습교육 면제 혜택을 주는 대상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시험 응시 자격까지는 됩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면서 특급 자격증까지 발급받았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처럼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이 강습교육이 면제가 돼서 시험 응시 자격까지는 준다는 거. 그 다음 아래쪽 내용들은 사실 몇 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또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지 학력이 인정되는지 이러한 조건들이 강습교재 상에는 엄청 길게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정말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바로 선임이 가능한 조건을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차라리 이걸 다 외울 시간에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다 외울 수 있다,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원의 강습 교재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원의 강습 교재는 반드시 꼭 정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강습 교육 면제되셔가지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가시면 강습 교재 내용 전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습 교재는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정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급 소방안전 관리자의 바로 선임 자격도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되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도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 1급보다도 더 높은 특급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이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2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3번 당연하게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으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그것보다 높은 특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어야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완성되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 2번에 적혀있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안전원에 신청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3번처럼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요.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를 내고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플러스로 이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바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라면 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특급에서는 각각 5년 또는 7년의 실무 경력까지 갖추고 있어야지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아래 단계인 1급에서는 따로 경력 없이 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원에 신청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특급에도 들어가 있고 1급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이런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2번, 소방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또는 3번, 당연하게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그 이상인 특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으면 바로 선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4번에 있는 항목은 여기 2급 소방안전관리자랑 아래쪽에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바로 선임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도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급이나 1급 같은 대따 큰 건물들은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같은 이런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어요. 소방은 오로지 소방안전관리자가 맡아야 한다. 그래서 겸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적 작은 2, 3급은 아직까지는 전기안전관리자나 가스안전관리자 같은 이런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는 게 이 특별조치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규모가 작은 2, 3급 이런 중소기업들은 좀 더 규제를 완화해줘서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도 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겸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케이스가 여기 2, 3급에 들어있는 4번 항목에 있는 조건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급의 바로 선임 요건도 간단합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급 또는 그 윗단계인 특 1, 2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으면 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특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될 수 있는 각 등급별 자격 요건이었고요.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간단합니다. 특 1,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보조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특 1, 2, 3급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보조자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강습 교육을 수료까지만 하고 아직 시험을 안 봤다면 보조자까지는 선임될 수 있는 거고, 이 강습을 수료한 다음에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는 그 등급의 자격증이 나와서 어딘가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 외에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찐정리 가장 뒤쪽에 보시면 뜯어보는 총정리라는 구성이 있는데, 정말 핵심 키워드만 쫙 뽑아서 요약해 놓은 요약집이니까 어디 시험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이동하실 때 그 부분만 싹 오려서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요약집에서 이 선임 기준과 또 아까 봤던 대상물을 나누는 기준까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총정리 요약집까지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데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물들은 소방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1번과 2번의 내용이 바로 방금 전에 표로 살펴봤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자격 부분에서 주요하게 바뀐 내용들이 바로 이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1번.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인이라는 건 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주 같은 관계인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고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우리 건물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까지도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어야지만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물주 같은 소관점, 관계인은요,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분야의 안전 관리자는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겸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급이나 1급 같은 이 규모가 대따 큰 곳들은 이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인 뭐 전기안전 관리자나 뭐 가스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이 소방안전 관리자를 겸해서 겸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를 따로 뽑아라 이 얘기예요. 어디서? 특1급 같은 대따 큰 규모 소방안전 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에서. 그래서 2, 3급은 무슨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일부 겸직이 가능해서 그걸로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 중소기업 2, 3급은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이런 대따 큰 특1급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을 겸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3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는데, 이렇게 업무 대행을 맡기면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업자분이 그 업체가 업무 대행을 잘 해주고 있는지 감독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지관리 업무를 업체에다가 대행으로 맡길 건데 그 업체가 그 업무를 잘 해주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독을 위해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왜냐면 원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었던 사람을 갑자기 이 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뽑은 거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배울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강습 교육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써있는 네모박스 내용은요, 원래 기존의 2급에서도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안전원의 강습 교재의 본문에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범위에서 빠졌나 보네 했는데, 강습 교재 보시면 그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짤막한 복습 요약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재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본문에는 없지만 요약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저도 여기다 실어 놓긴 했는데 그다지 비중이 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아래쪽 조건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이 정도 사이즈 건물인데 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주상복합 이런 건물 생각해 보면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인들 그 상가가 다 따로 복합이잖아요.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는 거죠. 또는 뭐 시장 같은 곳들도 그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래는 각각 다 소방안전 관리자를 따로따로 뽑아야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들을 소방관서장,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급에서 봤을 때 여기는 총괄할 수 있는 대빵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아서 관리하시죠. 통합해서 관리하시죠. 하면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어쩌고 요거는 그냥 이 아래쪽 요건 부분을 가볍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선임 등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상황마다 언제까지 뽑아야 되는지를 나타낸 게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표 아래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를 선임하는 거, 새로 뽑는 건 30일 안에 뽑아야 되고요. 이렇게 뽑고 나서는 우리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이 사람으로 뽑았다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임 신고는 14일 내로 신고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선임은 30일 내, 신고는 14일 내에 하는 거 알겠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언제인지 어떤 날을 기점으로 30일 안에 선임을 하라는 건지 그걸 봐야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표가 바로 그 선임 기준점이 되는 기준일인데 뭐 간단합니다. 이 건물을 막 새로 짓거나 아니면 증축해서 좀 더 쌓아 올렸거나 또는 건물이 망가져서 고쳐서 다시 짓거나 이런 식으로 이 건물에 대공사를 하는 김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엔간한 건 전부 다 사용 승인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여기서 완공일이랑은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은 게 건물을 뚝딱딱 해가지고 다 지었다 하는 이 완공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이 떨어진 그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뭐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 재축이든 이런 엔간한 대공사로 새로 뽑을 때는 사용 승인일이 기준인데 이 건물을 용도 변경하면서 원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었다가 졸지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됐으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용도 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러한 용도 변경 사실을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30일 안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소방안전 관리자분이 퇴직해가지고 그만두시면 이분이 퇴직으로 근무가 종료된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새로운 소방안전 관리자 뽑는다. 뭐 이런 당연한 거니까 쭉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일 안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를 뽑았으면 이 사람을 뽑았다고 그 선임에 대한 신고를 14일 안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볼 내용인데 일단 미리 간 좀 보면요.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그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뒤로도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소방안전 관리는 진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반짝 공부한 거 말고 앞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이 실무에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3번. 이러한 선임 기간을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좀 밀어 주세요 하는 선임 연기 신청도 가능한데요. 단 이때 비교적 건물 규모가 작은 2급과 3급에 한해서 이러한 선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일급은 건물이 대딱 크기 때문에 이 소방안전 관리 업무도 전담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일급은 미룰 수가 없고요. 비교적 좀 작은 2, 3급 대상물은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 어떨 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우리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하려고 강습 교육을 신청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장 빠른 걸 접수했음에도 막 40일 뒤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안에 선임을 했어야 하지만 아니 제가 강습 교육 제일 빠른 거 신청했는데도 40일 기다려야 된대요. 조금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소방안전 관리자 하려고 강습까지는 다 받아놨는데 이렇게 선임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시험 날짜가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러네. 빈자리가 진짜 없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선임 연기를 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간 내에 강습 교육이나 시험이 없는 경우에 선임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2, 3급에 한해서 선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임 연기에 대한 신청을 받은 소방 본서장은 그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를 확인해서 '아 맞네. 진짜 빈자리가 없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뽑으세요." 하고 선임 기간을 정해서 3일 내로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선임은 30일 내, 신고는 14일 내, 그리고 선임 연기 신청은 2-3 급만 가능하고 이러한 연기 신청을 받은 본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으면 3일 내로 관계인한테 그 기간을 정해서 통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소방안전 관리자 현황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건물에 소방안전 관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현황표로 붙여 놓으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해서 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써붙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현황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방안전 관리자의 이름이랑 연락처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건물에 선임된 날짜, 언제부터 맡아서 일을 했는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또 이 건물의 이름, 대상물의 명칭과 몇 급 대상물인지 건물의 등급이 포함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관리자의 위치 또는 화재 수신기의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도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막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분들이 딱 출동해 가지고 오셨을 때 무전 쳐 가지고 지원 요청도 하고 그러려면 현재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몇 급 대상물인지 이거를 바로 현황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대응이 훨씬 빨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출동해서 왔는데 이 건물 이름은 챕스 빌딩이고 1급 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추가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상물의 명칭과 등급을 명시해야 되겠고요. 또 이 소방안전 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치도 써 있어야 이 소방대원분들이 찾아가서 소방안전 관리자랑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신기라는 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수신기가 우리 건물에 설치된 각종 설비들의 대빵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불이 났거나 또는 어디서 어떤 설비가 작동하고 있거나 이러한 상태들을 이 수신기를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는데 이 수신기가 보통 그 건물에 관리자가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같이 설치를 해 놓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안전 관리자의 근무 위치 또는 화재 수신기의 위치 등을 이 소방안전 관리자 현황표에 같이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또 여기가 뭐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로 소방안전 관리자 현황표에는 소방안전 관리자의 등급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건 소방안전 관리자의 등급이 아니라 이 건물의 등급을 명시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 얘는 오답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이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이니까 이때는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뭐 짓거나 쌓아 올리거나 고치는 동안에 해야 하는 소방안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짓거나 올리는 와중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사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둬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도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되겠는데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과정에 특화된 강습 교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는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강습 교육까지도 받은 사람을 선임해서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설 현장에서 얼마 동안 이러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둬야 하냐면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 이때부터 공사 착수합니다 하고 신고한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이제 건물 열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진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두어야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로 뽑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을 뽑았다는 그 선임 신고를 소방 본사장에게 14일 내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볼 텐데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새로 짓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부지에 뭘 좀 더 짓거나 아니면 때려 부수고 다시 짓거나 또는 재해로 인해서 망가진 걸 고쳐서 짓거나 또는 옆으로 좀 옮기거나 아니면 용도를 바꾸거나
또는 건물을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수선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려는 그 부분들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거. 이때 이 연면적이라는 말 자체가 건물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면 그 각 층의 바닥 면적들을 다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축부터 대수선까지의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려는 그 부분들의 바닥 면적을 죄다 합쳤을 때 그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 되겠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축부터 대수선까지 어떤 행위를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인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축으로 건물을 지을 건데 그 신축으로 지어 올리려는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에요. 근데 이 건물의 지하층이 지하 2층까지 있다. 또는 뭐 그것보다 더 깊게 막 지하 3층, 4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짓는 동안 그 건설 현장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축부터 대수선까지 어떤 행위를 하려는 그 연면적이 5,000 이상인데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 또는 냉동 냉장 창고인 경우에도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러한 뭔가를 짓거나 고치는 행위들을 할 때 그런 행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연면적의 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바닥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그게 15,000 이상이면 건설 어쩌고 대상물이 되는 거고 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 중에서는 밑으로 지하층으로는 2개 층 이상이거나 또는 위로 지상층으로는 11개 층 이상이거나 또는 냉동 냉장 창고일 때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건설 현장에 선임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는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현장에 소방 계획서를 작성한다. 소방 계획서는 누가 쓴다? 소방안전 관리자가 쓴다. 그래서 맨 초반에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9가지 항목 볼 때도 가장 처음에 이 소방계획서 작성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 특화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도 이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왜냐면 애시당초 이 건설 현장 어쩌고를 하는 이유가 그 건물을 짓고 올리는 동안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 등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건물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단계에 따라서 뭐 1층까지만 지었을 때의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로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건물이 더 올라가서 한 7층까지 쌓아 올렸을 때의 동선이 또 달라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각 환경에 맞는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되겠고요. 3번,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이 초기 대응 체계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정예부대인 이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되겠고요. 4번,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도 건설 현장에 계신 작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소화기는 어떻게 쓰고요. 또 무슨 일이 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가 포함되는데요. 임시 소방시설은 쉽게 말해서 건설 현장이면 아직 그 건물이 완전히 지어진 건 아닌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화재 같은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불을 끄거나 또는 불이 났다고 따르릉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 장치들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진 건 아니니까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쉽게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이렇게 뒀다가도 쉽게 치울 수 있는 그러한 임시 소방시설이 잘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는 게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감독해야 되는 게 또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화기 취급 감독. 화기를 다룰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주의하도록 감독하는 일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건 이를테면 용접 같은 거 하면서 불꽃이 튈 수 있겠죠. 아니면 전열기구나 뭐 가열하는 전선 같은 이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떤 불이 붙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거나 취급하는 등의 이런 화재 위험 작업들은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들이잖아요. 뭐 도시가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전선 깔고 용접하고 이러한 화재 위험 작업들을 숱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이러한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기를 다룰 때 옆에서 감독도 하고 또는 뭐 전선 깔거나 뭐 용접하고 이러한 화재 위험 작업이 있을 때는 그 작업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모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도 건설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 소방청장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청이라고 하는 소방에 관한 가장 대빵 기관의 장이니까 아주 대빵 중에 대빵이신 거죠. 그래서 이 건설 현장과 관련한 소방안전 관리 업무는 각자 지역마다 자율성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전국구 어디나 똑같이 이러한 것들은 건설 현장에서 꼭 지키세요 하고 정하는 거니까 소방 전문가 중에 대빵인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정한 관련 업무도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서 이 사람을 뽑았다고 신고하는 그 선임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 부분이 개정판 찐정리 가장 뒤쪽에 뜯어보는 요약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신고, 자,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시공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신고 며칠 내 14일 내에 똑같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임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겠죠. 결혼할 때 혼인 신고서 내듯이 선임했을 때는 선임 신고서를 내고요. 두 번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첨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하려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는 그 건설 현장에 특화된 강습 교육을 따로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도 첨부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건설 현장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선임 신고를 시공자 쪽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사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또 착공은 언제 해가지고 얼마 동안 건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뭐 이러한 정보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선임 신고서,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공사계약서 사본이고 신고를 할 때는 시공자 쪽에서 14일 내로 소방본서장한테 제출하는데 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해서 두냐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선임을 해서 둬야 되고 또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기준과 이러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까지 복습하시면서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 훈련 등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이런 소방 훈련 및 교육 업무는 누가 한다고 했죠? 소방안전 관리자의 9가지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근데 1번 보시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대상물,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죠? 건물주 같은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 소관점을 묶어서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했고 이 관계인이 그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주인이니까,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때 이 건물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조건에 들어가는 건물이면 그 건물의 주인인 관계인이 이러한 소방안전 관리에 대해서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서 고용하는 형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건물은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니까 이 건물의 거주자나 근무자들한테 평소에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건물주나 점유하고 있는 이 소관점, 관계인한테 이러한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관계인은 내가 이 건물 책임자긴 하지만 소방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소방 훈련이나 교육을 직접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방 훈련과 교육을 해주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업무를 관계인한테 위임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에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는 그 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있다.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고요. 대신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건물에 고용이 되면 이 업무를 그냥 위임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방훈련 등은 원책임자인 관계인이 주체가 된다는 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이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면 그 건물에 대한 책임자인 관계인은 동그라미 1번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2번 그러한 훈련을 할 때 피난 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해주는 훈련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큰 2번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말한 것처럼 특 1급은 대딱 큰 건물이라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도 없고 또 특히나 특급은 업무 대행 같은 것도 안 된다고 했죠. 선임 연기도 안 되고. 어쨌든 이러한 전담 대상물인 특일급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그 결과까지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시 종료일이 아니고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인 거, 그리고 특급과 1급만 결과를 제출까지 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러한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단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소방관서장은 소방본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보기에 여기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추가 실시는 2회 범위. 자, 그 다음 4번.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방훈련을 할 때에는 그 훈련이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장비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갖춰야 하는데 이때도 이 준비를 누가 한다고요? 관계인. 이 훈련 및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장비나 교재 같은 걸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기 사비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대겠어요? 건물의 책임자인 소관청, 관계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러한 교재나 교구, 장비를 관계인이 미리 준비해서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생각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또 관계인은 이렇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를 결과 기록부로 기록하고 그 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 자체 보관 무조건 2년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들, 즉 특 1, 2, 3급 대상물은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결과 기록부로 작성해서 2년간 자체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특 1급은 이러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실시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간단합니다. 이 소방관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어떤 특정한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불시가 진짜 막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사전에 귀띔을 조금 해주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불시는 10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본서장이 불시 소방훈련을 하고자 하면 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그 대상물의 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서 미리 귀띔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소방본서장이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했으면 그 훈련 및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 평가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통지해줘야 합니다. 간단하죠? 불시는 10일 전후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불시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뭐뭐가 있는지 아래쪽 박스에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거나 또는 아기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약자가 많은 곳이나 또는 뭐 학교나 연구소, 도서관 이런 곳들처럼 학생분들이나 지식인, 인재가 많은 곳은 어떤 화재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본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그 밖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본서장이 소방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도 불시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본서장이 봤을 때 여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상물은 불시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그래서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열흘 전에 미리 통지해주고 다 끝나면 열흘 안으로
그 평가 결과도 통보를 해준다. 누가?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누구한테? 관계인한테. 그래서 이 소방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관계인한테 있다는 거. 대신에 이 훈련과 교육에 대한 업무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위임받아서 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개정된 2급 소방관계법령의 파트 1 마무리해보겠고요. 이어지는 자체 점검부터의 내용은 다음 편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신 이 찐정리 교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교재를 구매해주신 분들은 네이버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카페에 오시면 추가 예상 문제와 또 개정 자료들, 그리고 합격자분들의 생생한 시험 후기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방관계법규 부분이 첫 스타트인데 내용도 많고 또 호흡이 좀 긴 편이라 아직 많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다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과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또 재밌는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는 또 힘내서 다음 영상들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